제가 들려드릴 24번째 책은 체게바라 평전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장꾸르미에라는 파리징 일간지 기자예요. 장꾸르미에는 체게바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게바라에 관한 자료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게바라의 가족, 친척, 친구, 동지들을 만나서 직접 듣고 기록했습니다. 또 게바라의 일기, 메모, 편지, 잡문, 인터뷰 기사 등 그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원고를 썼고 1995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저는 체게바라를 그리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요. 이 책이 나왔던 2000년 즈음에 그냥 무심히 읽었어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그가 왜 젊은이들에게 그토록 열광적으로 다가왔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엄청 많이 있어요.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이죠. 이 책 역사학자 아닌 사람에게는 더럽게 재미없지만 그 책에 역사는 빈 곳을 채우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전기를 다룰 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게바라 평전은 게바라를 아주 좋아하는 개인이 쓴 책이고요. 그가 빈 곳을 채우려고 사심을 넣지 않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체게바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많이 엇갈려요. 혁명가, 계산하지 않는 군인, 전쟁광, 도살자, 공산주의자 이렇게 환호와 비난을 동시에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게바라는 절대적으로 추종을 받거나 지독한 비난을 받는 양극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소설도 아니고요. 또 평가가 갈리는 인물이라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워낙에 드라마틱한 인생이었고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싶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책이 700페이지가 넘고요. 사실적 문장들이라 요약을 하면서 줄이느라 줄였는데도 좀 기네요. 라틴 아메리카는 거의 대부분이 오랫동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1800년대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정부는 부패와 독재로 이어졌고요. 미국의 욕심이 이걸 그냥 두지 않았을 거고 이득을 위해 간섭을 했습니다. 혁명에 대한 열망이 라틴 아메리카를 휩쓸었겠고요. 그 시기에 태어난 체게바라는 혁명이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체게바라는 쿠바 사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1928년에 태어났습니다. 오형제의 장남이고요. 부모님은 상당히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토목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건축 일을 주로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에르네스토 게바라 린치고요. 어머니 이름은 셀리아 데 라세르나예요. 이들은 자녀들에게 성 외에 자기 이름도 물려주었어요. 게바라는 에르네스토로 불렸고요. 책에서도 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에르네스토로 나옵니다. 체는 나중에 갖게 되는 이름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편의상 게바라로 호칭하겠습니다. 게바라는 2살 때부터 천식을 하기 시작했고 이건 그를 평생 따라다니는 악조건이 됩니다. 천식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요. 천식에 좋다는 마테차를 늘 마셨어요. 나중에 게릴라 활동을 할 때도 마테차를 마셨던 기록이 꽤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천식 때문에 공기 좋은 곳으로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 즈음에는 스페인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스페인 공화파를 지지했고요. 후원회를 조직할 정도로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게바라는 집에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웠는데 그 애들은 대부분 굶주린 애들, 광부의 아이들, 노동자 아이들이었고 그의 집은 늘 북적였어요. 가족들은 그런 생활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게바라의 천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간에 학교를 쉬어야 될 정도로 심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기간 동안에는 프랑스 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어머니가 책을 많이 읽게 해주었어요. 소포클레스부터 프로이드, 로빈슨 크루소, 삼총사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닥치는 대로 읽었고 독서광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이모부는 좌파적 시인이었는데 그는 이모부의 시도 좋아했어요. 이모부에게서 아르헨티나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게바라가 1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코리도바에 있는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라나도 집안의 삼형제와 친해지는데요. 그중 의과대학생인 알베르토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알베르토는 게바라보다 6살 위였고요. 학생 시위를 주동해서 감옥에도 갔다 온 전력이 있었어요. 1947년 18살의 게바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새내기 의대생 게바라는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하는데요. 럭비, 축구, 수영, 육상 종목들을 열정적으로 했고 체스 선수권 대회와 장대 높이뛰기 선수권 대회에도 참여했어요. 그러면서도 학업에도 열정적이어서 기말 시험에는 모든 과목을 전부 통과했습니다. 그가 2학년이 되던 해에 게바라 가족은 모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게바라는 방학 동안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요. 그 즈음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알베르토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디차나르 나병원에서 일하는 걸 제안했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85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는데 거기까지 자신의 전동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갈아입을 옷까지 몇 벌과 내루가 쓴 인도의 발견을 한 권 챙겨서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나환자들의 상황을 직접 보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알베르토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라틴 아메리카의 어느 도시보다도 유럽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었어요. 카바레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탱고와 쿠바에서 건너온 만보 같은 카리브 음악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시의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유토피아 같은 생활이었고 게바라도 그 계층에 속해 있었지만 그런 생활에 빠져들지는 않았어요. 그는 여러 계층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도시 변두리 떠돌이와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용돈을 받지 않고 도서관 사서나 펌프 담당 선원으로 일했고 구두를 판 적도 있었고 의무 요원으로 해상 상인들이 배에 타 파타고나와 트리니다드까지 가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왕성한 독서열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천식으로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면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으며 밤을 새웠어요. 천식은 그를 따라다니는 운명이었고 그럴수록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도 되는 것처럼 꽉 찬 시간을 살려고 했습니다. 기말고사에 통과하고 나서 알베르토와 게바라는 거대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라틴 아메리카인으로서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거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중부 코르도바에서 출발해 해안지대와 내륙을 거쳐 안데스 산악 지방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어요. 구형의 노턴 500cc짜리 중고 오토바이에 짐을 꾸려 1951년 12월 29일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의 이름을 포데로서라고 지었어요. 이 여정을 담은 영화가 있었어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고 2004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영화는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달랐지만 영화 자체로는 괜찮았어요. 한 번쯤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들의 여행길은 험난했어요. 늘 잘 곳과 먹을 것을 구해야 했으며 기상 조건이 나쁜 날도 있었고 포데로사가 자주 고장났습니다. 또 게바라의 천식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매번 위기를 넘길 때마다 게바라는 삶의 활력이 생기는 걸 느낍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날은 음식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정치 토론에 열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들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장악한 사회와 그들의 편인 언론으로 인해 민중은 자신의 능력을 깨달을 기회조차 없음을 논했습니다. 어디에나 허리조차 펼 수 없는 빈곤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면에는 땅 주인과 국가를 대표하는 자들이 불결한 정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분개했습니다. 또 농부를 만났을 때는 토지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땅은 지주의 소유가 아니라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농부는 그런 건 기대도 하지 않으며 그저 일한 만큼의 보수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게바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갖고 있는 노골적인 저기를 보았습니다. 여행을 떠난 지 2달이 되었고 이들은 칠레의 산티아고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제기능을 못하는 포데로사를 처분했어요. 그들이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머문 곳은 추키카마타 광산이에요.
이곳은 구리광산인데 채굴장이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어마어마한 광산이었어요. 채굴하고 구리를 추출하는 거대한 장치도 대단했지만 게바라의 눈을 끈 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작업 조건과 주거 환경은 비참했습니다. 광산의 생산량은 엄청났고 수백만 달러의 이익이 남아 북아메리카의 배를 계속 불려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십자가로 뒤덮여 있는 공동묘지도 있었어요. 그러나 안내인은 거기 몇 명이 붙여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대략 10,000명 정도일 거라고만 했어요. 미망인과 자식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으나 안내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페루의 리마에서 3주일을 머물고 아마존 지역을 거쳐 산파블로에 도착했어요. 거기엔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병세의 정도와 상관없이 1,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의사로서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후 콜롬비아의 보고타를 거쳐 7월이 되었을 때 여행을 끝내고 두 사람은 작별했어요. 알베르토는 카라카스의 연구실로 돌아갔고 게바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가 대학을 마치기로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게바라는 잠시 미국 마이애미에 들렸어요. 그는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거리는 흥청망청 유흥으로 달궈져 있었어요. 그는 이곳에서 달러의 위력을 느꼈고 유흥 자체를 비판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보통의 미국 사람들을 증오하지는 않았고 그가 증오한 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눈 하나 깜짝 않고 라틴 아메리카의 멍해를 지우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이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간 게바라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무섭게 공부에 매달렸어요. 1953년 4월 11일 15개 과목을 통과하고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5살이 된 1953년 7월 7일 두 번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즈음 7월 26일에 쿠바섬에서 피델 카스트로라는 젊은 혁명가가 이끄는 학생들이 동부의 산티아고에 있는 몽카다 병영을 습격했는데 이게 쿠바 혁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게바라는 볼리비아 라파스에 머물었고 페루를 거쳐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 몽카다 병영 사건에 가담했다가 피델 카스트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시 상황의 이야기에 게바라는 깊이 고무됩니다. 그즈음 그가 이모에게 보낸 편지 끝에 이렇게 썼어요. 이모에게 키스를 보냅니다. 이모를 사랑해요. 배가 고프지만 쇠처럼 건강하며 동시에 깨어있는 미래의 사회주의자인 조카로부터. 과타말라에 도착해서 나병원에서 일을 얻었습니다. 보수는 적었지만 오후 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부인인 일다 가데아를 만납니다. 일다는 페루 사람이고 인디오의 피가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일찌감치 비공산 계열 좌익 운동단체인 아프리스타 청년 동맹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어요. 체구는 작았지만 빼어난 연설가고 신념과 활력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도스토예프스키와 막심 고리키, 톨스토이를 좋아했고 책을 교환해보면서 가까워졌어요. 또 크로프트킨이 어느 혁명가의 추억이나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논쟁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서로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일다는 게바라를 페루 망명자들과 쿠바인들과 연결해 주었고 거기에서 쿠바 혁명이 성공의 신념을 갖고 있는 로페스를 만납니다. 게바라는 그에게 카스트로에 대해서 샅샅이 물어봤어요. 피델 카스트로는 점차 유명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바라는 쿠바인들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쿠바의 정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점차 멕시코의 아르헨티나인들 사이에서 게바라는 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었어요. 에르네스토라는 이름보다는 엘체 게바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고 게바라 자신도 체라는 자신의 별명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간편하게 불리도록 체로 굳어졌어요. 체라는 음절은 아르헨티나에서는 말을 시작하거나 강조할 때 쓰는 일종의 감탄사였고 북동부에서는 나 또는 나로서는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었어요. 게바라가 평소 말미에
유난히 체라는 말을 붙이는 습관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은 체 게바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쿠바 상황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쿠바는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1899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 과정에 미국이 합류했고 독립 후에 미국이 점령해서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학교, 도로, 교랑 이런 것들을 건설했고요. 1901년에는 그 유명한 관타나모 해군기지 설립으로 행정과 감독의 권리를 미국이 갖습니다. 지금도 쿠바의 남동쪽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미국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쿠바 대통령들이 잘했으면 좋았는데 부패와 독재를 일삼았고요.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혁명 이전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바티스타는 부패의 끝판왕이었고요. 미국은 쿠바에서 취할 것들을 마음껏 취했습니다. 쿠바의 당밀,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이 쿠바에서 나오는데요. 이걸 미국인들이 독점하고 이익을 빼내갔습니다. 부패한 정부니까 가능했어요. 영화 대부2를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마이클의 아버지 비토 꼴레오네와 다른 마피아 동업자가 젊은 시절 쿠바에서 당밀 사업을 해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들은 바티스타 정권에 반감이 많았고요.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은 아주 적당한 시기에 확실한 개연성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5년 게바라는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를 만납니다. 라울은 게바라에게 확 끌렸고요. 형에게 소개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7월 9일 밤 10시에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는 멕시코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27살의 게바라는 190cm에 가까운 큰 키에 윤기 있는 검은 머리와 콧수염을 기른 카스트로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 즈음 혁명의 완수를 위해 정통 게릴라들이 필요했던 카스트로는 게바라의 솔직한 시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게바라의 첫인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게바라는 보는 즉시 호감을 끌어내는 사람이다. 담백하고 조용하며 친근함이 느껴지는 품성뿐 아니라 인격과 독창적인 면모 등에서도 그랬다. 두 사람은 제국주의 억압으로부터 라틴 아메리카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절대적 필요성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날 밤 둘은 하얗게 밤을 새워 대화를 나누었어요. 게바라는 자신이 이미 쿠바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고 한시라도 빨리 쿠바로 출발하고픈 열망을 느낍니다. 카스트로는 그동안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운 찬란한 혁명 경험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에 비해 게바라는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도 했어요. 카스트로는 함께 혁명을 이루자는 제안을 했고 게바라는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러면서 게바라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쿠바 혁명이 성공한 뒤에는 유랑 혁명가로서의 자신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거대한 계획을 앞에 두고 게바라는 자신의 출발이 어쩌면 연인 일다와의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에겐 쿠바 혁명을 돕는 게 우선이었어요. 게바라는 혁명군인 M726에 가입했습니다. 그 무렵 그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입니다. 저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한순간의 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전히 개인적인野心보다 우선하는 또 다른 계획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도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군부 쿠데타의 기미가 보이고 있었으며 페론이 몰락하면 결국 미국이 접근해 올 것이었어요. 그러나 당장 자신이 기력을 쏟아부어야 할 곳은 쿠바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바라가 합류한 반군은 험난하고 위험한 전투에 대비해 강인한 체력을 기르고 육탄 공격술 등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라는 주말이면 5,000m가 넘는 포포카테페틀 산과 이차키오아틀산 정상에 올라 산에 대한 유난스런 열정을 녹이는 한편 시에라 마에스트라의 험준한 산세에도 끄떡없이 견디기 위한 대비를 하곤 했다. 그는 매번 정상까지 오르는 무모한 등반으로 완전히 녹초가 되어 돌아오기 일쑤였다.
게다가 체력 단련 훈련에 병원 근무, 자신만이 하고 있는 연구, 정치 관련 칼럼 집필과 대륙 발견 이전 시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등에 매진하다 보니 하루 5시간을 자기도 어려웠다. 한때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일다와의 대화 시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세상을 해체할 수밖에 없으리라던 신념, 두 사람이 사랑과 낭만이 깃들던 아름다운 시간은 자연스레 줄어들어갔다. 게바라 자신만의 생활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의 인생은 점점 혁명에 받쳐지고 있었다. 8월 18일에 게바라는 일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는 쿠바 혁명을 위한 모금액이 모이고 있었어요. 쿠바인들과 바티스타를 적으로 둔 사람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냈고 반군들은 더욱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게바라는 훈련생도의 대표라는 최초의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날의 각오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카스트로에 이끌려 이 일에 몸담은 뒤 지금까지도 강한 회의를 떨쳐버리지 못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마치 모험 소설에서나 읽을 법한 우정과 그처럼 순수한 이상을 위해 타국의 해변에서 죽어도 좋다는 확신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일다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버지가 된 게바라는 딸을 위해서 가장 깊은 사랑의 꽃잎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리고 일다에게 이 아이는 쿠바에서 자라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멕시코는 바티스타 정부에 협력하고 있었고 훈련 중인 반군들에 관한 정보가 새나갔어요. 그들은 멕시코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반군들이 소련의 도움을 받는 거로 몰아가려고 했어요. 진술을 거부한 게바라는 감옥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쓴 편지의 한 귀절입니다. 저는 예수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힘이 닿는 한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싸울 겁니다.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게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가 바라시는 방식대로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들은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감시를 피하며 활동을 계속했고 혁명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82명의 반군, 드디어 이들은 1956년 11월 25일 올리브 그린색의 군복을 입고 쿠바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혁명이 성공하는 1959년 1월까지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쿠바로 들어가는 배의 이름을 그린마라고 지었습니다. 반군들은 여러 개의 중대조로 나뉘었고 게바라는 그중 한 중대를 맡았어요. 반군은 시에라마 에스트라 지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반군에게는 전투 이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건 그들이 점령한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거였습니다. 만약 농민들을 혁명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면 그건 승리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뜻이었어요. 그 일에 요구되는 건 자발성과 진지함과 지성이었고 카스트로는 이 일을 하기에 게바라만큼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바라는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했고 소박한 농민들을 금방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고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줄어든 대원을 채우고 산악을 걸어 진지를 만드느라 바른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말라리아, 부족한 식량, 이런 악조건 속에서 천시까지 그를 괴롭히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군은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했고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서 반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반군에는 대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이 속속 참여했고 정부군의 무기가 이들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즈음에 틈틈이 독서를 하는 게바라는 마르크스 책은 거들떠도 안 보고 괴테의 책만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인데요. 괴테의 책들은 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괴테만 읽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들은 야영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았어요. 포로가 잡히면 괴롭히지 않았으므로 포로는 덜어 반군에 합류했습니다. 정부군은 부상당한 포로를 버렸고 심지어 자기 편도 부상당하면 버리고 갔으므로 포로를 대하는 태도가
반군과 정부군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바라는 전투가 없는 날엔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반군 병사들에겐 프랑스어나 인문학 강의도 했습니다. 특히 신입대원들에게는 전투훈련도 빡세게 시켰지만 밤이면 인문, 과학 강의실로 변신한 오두막에 모여 게바라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는 전투의 의미를 설명했고 혁명과 평등의 당위성을 가르쳤습니다. 게바라가 중요시한 건 평등이었어요. 한 번은 요리사가 병사들보다 조금 많은 양의 음식을 게바라에게 주었다가 쫓겨난 일도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호의를 끌어내기 위해 나머지 대원들을 모욕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카스트로는 정부군과의 전투 외에 기업의 파업도 부추겼고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방송에 도움도 받았습니다. CBS에서 쿠바 밀림 속의 전사들이라는 다큐를 찍도록 협조했고 이건 반군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데 일조했으며 바티스타 정권에게 타격을 가했어요. 행군을 하고 전투를 하고 점령 지역을 넓히면서 농민들과 반군 사이에는 협력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1957년 7월에 카스트로는 게바라를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게바라는 참모 중에서 가장 먼저 대장이 되었고 이건 카스트로의 동생 라울보다도 앞섰습니다. 카스트로는 무기 제작자에게 작은 별 하나를 만들라고 비밀리에 주문했어요. 그 별 계급장을 게바라에게 달아주었습니다. 게바라는 베레모 위에 별을 달아 쓰게 되었고요. 이 별이 달린 베레모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카스트로는 정치권 원로들이나 노동조합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혁명 신문을 만들었고요. 이걸 게바라에게 맡겼습니다. 게바라는 오두막에서 낡은 등사기와 타자기로 신문을 만들었고 여기에 자신의 혁명적 사상과 신념을 쏟아부었어요. 거기에서 게릴라전은 압제자에 대항하는 전체 민중의 싸움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아무리 심한 탄압 아래서도 소멸되지 않고 언젠가는 이기게 되어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오며 일반 민중이야말로 게릴라전이 바탕이자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스트로의 반군은 가는 곳마다 혁명 정부를 세웠고 대원들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게바라는 토지개혁의 소망을 갖고 있었고 이건 농민들에겐 유토피아 같은 거였어요. 토지 개인 소유제가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으므로 이 싸움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국 땅을 갖지 않는 농민이 한 사람도 없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늦은 밤이면 딸을 그리워하는 보통의 아버지로서 가는 회한에도 빠졌어요. 전투는 더욱 격렬해지고 현대적 무기를 가진 1만 명이 넘는 정부군과 맞붙는 반군의 수는 늘 몇백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최종 전략을 세웠어요. 산티아고, 라스비아스, 피나르델리오 이렇게 세 지역에서 공격을 하는 거였습니다. 전사자도 많았고 행군과 전투가 이어졌어요. 전사자가 생기면 게바라는 타자기로 전사자의 부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상황을 게바라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부대로서는 더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기는 바닥에 떨어진 데다 음식다운 음식은 구경도 못 해보았고 피투성이 발은 불어 터져 신발을 신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대원들은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이다. 그들의 두 눈 깊은 곳에는 다만 희미한 비탄의 빛만이 가느다랗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이들과 함께 걸으면서 나는 이들에게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만 있다면 내 혈관이라도 잘라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목맨 소리로 진심에서 우러넣은 말들을 그들에게 했다. 그러자 이 쿠바인들에게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배낭과 무기와 장비들이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몸을 하나둘씩 일으켰다. 정부군에 대항하여 싸우는 반군 외에도 각자의 입장에서 싸우는 지방의 저항 세력들도 있었어요. 카스트로는 그 저항 세력의 지휘관들을 규합하는 임무를 게바라에게 맡겼습니다. 혁명위원회 소속 지휘관, 정통주의 노선을 추정하는 조직의 대표들, 공산당인 민중사회당 대표들을 만나 그들을 규합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반군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게바라는 평소 성차별 반대자였고
여성 병사들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게릴라 생활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몫을 해내며 육체적으로는 남성보다 허약할 수 있지만 끈기 면에서는 남성을 훨씬 압도하고 남성보다 덜 충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의 부유한 상인들과의 만남자리도 있었는데 게바라는 그들과의 만남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 게바라는 차라리 은행을 터시지요 라고 짜증 섞인 표정을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정부군은 몰리고 있었어요. 정부군이 군대들이 항복을 하기 시작했고 지역별로 점령되어 갔습니다. 어떤 곳은 반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겁을 집어먹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을 친 곳도 있었어요. 산타클라라가 점령되고 게바라 카스트로의 든든한 동지인 카밀라가 콜롬비아를 접수했습니다. 1959년 1월 2일 새해가 되면서 드디어 아바나가 반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게바라는 과테말라 시절 혁명이 견습생이었을 무렵부터 부단히 들어왔던 희망의 도시 아바나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혁명이 성공한 축제의 기간에 게바라는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일다와는 영원한 친구로 남을 걸 약속하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게바라의 두 번째 사랑은 게릴라 시절에 만난 알레이다 마치였어요. 그녀는 금발의 미인으로 진즉부터 반군에 가담해 있었습니다. 혁명과 정치학, 교육, 변증법에 매료되어 있던 아가씨였지만 게바라를 만난 후 그에게 매료되었고 그의 곁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혁명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혁명이 끝나고 그는 그녀와의 사랑에 열중했어요. 두 사람은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게바라를 만나러 아바나에 왔습니다. 6년 만에 가족을 만났어요. 부모님은 게바라가 변했음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매끈한 청년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수염이 듬성듬성난 장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부모는 아들의 혁명을 자랑스러워했고 그와 더불어 위험한 장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의사로서 안정되어 살아가는 데 대한 희망도 있었으므로 의사로서 일하지는 않을 거냐고 물었어요. 게바라는 의학을 포기한 지 오래됐고 이제는 강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전사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게바라는 승승장구했어요. 그는 쿠바인이 아니었지만 그런 건 해방된 쿠바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스트로는 게바라에게 문화유산 파괴 행위를 저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겼고 또 전권 대사직을 맡아 여러 나라를 다니게 했습니다. 이집트, 수단, 인도, 미얀마, 일본, 인도네시아, 유고슬라비아, 파키스탄 등을 방문했고 거기서 대통령들을 만나고 3개월 만에 쿠바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엔 국립은행 총재를 맡았고 산업부 장관직도 맡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그의 집무실에 앞다투어 몰려들었고 혁명의 신화를 취재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동지였던 카밀라가 실종되고 죽음이 기정사실화되었어요. 카스트로와 게바라의 슬픔은 컸습니다. 게바라는 카밀로에게 헌정하는 책을 쓰는데요. 게릴라 전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게릴라 전략과 전술은 물론이고 장소 선택, 적지에서의 전투와 사회개혁자로서의 게릴라의 정의 등을 상세히 기술한 책이었어요. 그 책은 후일 베네수엘라 반군들은 물론이고 1963년 영국 영인 진지바리에서 봉기하였던 반군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서로 읽혀졌습니다. 게바라는 공산주의 노석을 선택했지만 고민도 깊었어요. 그의 일기 중에 그 고민을 쓴 대목입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을 제물로 삼는다. 공산국가는 자유에 관한 한 전체주의적인 개념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희생시킨다.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일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혁명은 쿠바만의 주체적인 혁명이어야 한다. 그러는 중에도 그는 천식으로 고통받고 자리에 눕는 날도 많았어요. 알레이다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게바라는 정부 관료로서 양복을 입어야 했지만 계속 올리브 그린색 전투복과 별이 달린 베네모를 고집했어요. 의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게바라의 유명한 사진도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찍힌 거였어요. 그 사진이 찍힌 날은 1960년 3월 4일이었습니다. 그날 프랑스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 희생자들이 장례식이 거행되었어요. 장례식을 위해 만들어진 단상에 앉아있는 인물들 중에 배려문을 쓴 체게바라의 사진은 훗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게바라의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그 장면을 찍었던 사진사는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카스트로 형제는 물론 도르티코스 대통령과 강요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하나 눈에 띄는가 싶더니 갑자기 체게바라의 얼굴이 카메라에 불쑥 잡히는 겁니다. 그 강렬한 눈빛은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게바라는 미국의 수입에 의존해왔던 공산품들을 쿠바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어요. 수입원으로는 사탕수수를 석유와 바꾸는 거였습니다. 외국계 주요 시설들을 국유화했고 미국이 쿠바의 사탕수수 수입을 중단하자 러시아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했어요. 쿠바 내 미국 자산의 동결로 미국은 불만이 컸고 게바라는 미국이 60년 동안 쿠바를 지배하면서 벌어간 수억 달러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불평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즈음에 타임지는 게바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현재 쿠바의 얼굴이자 목소리며 정신이다. 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는 혁명을 위해 뽑은 단검이랄 수 있다. 그렇다면 체 게바라는 두뇌다. 그는 이 삼도마차에서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여자들을 홀리기에 딱 좋은 우수가 묻어나는 미소를 입꼬리에 흘리면서 냉정하고도 치밀한 방식으로 쿠바를 이끌고 있다. 놀라운 능력과 지성, 그리고 세련된 유머로서. 프랑스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샤를 베틀랭.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 잡지 먼글의 리뷰에 글을 싣고 있었습니다. 게바라는 베틀랭을 쿠바로 초청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마도 게바라에게는 다른 시각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하는데요. 쿠바는 특별한 경우였고 이건 마르크스의 저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쿠바 혁명이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 법칙의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베틀랭은 게바라와 대화를 한 후 혼돈을 느낍니다. 마르크스 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법칙을 과연 제대로 따를 수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또 게바라가 소련의 동구권 국가들의 경제 원조의 양과 질에 지나치게 많은 기대와 환상을 갖고 있음을 보았어요. 생산량의 증가와 품질 제고에 따른 임금 인상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는 충고를 했지만 게바라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당치 않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노동의 질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임금 체계를 인정한다 해도 임금을 노동 생산성과 상품의 질적 향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본주의적 자극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는 윤리적 자극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베틀랭은 당신처럼 도덕적 자극에만 의지해서는 생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지만 게바라는 수용하지 않았어요. 게바라는 이후에 마오쩌둥을 만나고 후르시초프도 만나서 소련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쿠바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평양도 방문해서 김일성도 만났습니다. 이 모든 만남을 통해 게바라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소련보다 중국에서 훨씬 순수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마오쩌둥에게서 꽤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 동독이 쿠바 지역의 석유 탐사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북한과 베트남이 쿠바로부터 사탕수수를 수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게바라는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었고요.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알레이다와의 신혼집에는 2,000권의 장서들을 꽂는 서재도 만들었어요. 이제야말로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갖추는 듯도 했지만 그는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라파엘 에르난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1961년부터 65년 사이에 게바라 집안의 재정관리를 도왔어요. 게바라의 월급을 전달하는 일도 했는데 그의 증언에 의하면 게바라는 여러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급여를 받아도 되었지만 다 거절했고 오직 군인으로서의 급여만 받았습니다. 어느 달엔가는 게바라 가족이 대출이자와 할부로 구입했던 임팔라 블루 대금, 전화요금과 전기요금을 치르고 나니 알레이다가 시장을 볼 돈조차 남아있지 않게 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게바라는 자신이 이 나라의 화폐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게바라 집안의 옷장은 거의 비어있다시피 했고 낡은 군복 몇 벌만 걸려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의 게바라는 보통의 가장들이 갖는 일상을 조금은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이들과 야구 연습을 했고 양치기용 개를 키웠는데 그 개들을 산책시키고 귀여워했어요. 또 알레이다와 베이징이라는 중국 음식점으로 가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젓가락질에 재미를 붙였었다고 알레이다는 나중에 회상했어요. 1961년에 피델 카스트로는 자신들의 쿠바 혁명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임을 공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이미 숨가쁜 정치적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고 있었어요. 1962년에 들어서면서 쿠바는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피그스만 침공으로 미국 정부는 쿠바와 사이가 나빠졌고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동맹국들이 쿠바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핵미사일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으름장으로 곤란해진 소련이 쿠바에 설치하려던 미사일을 통보도 없이 빼내가는 사건이 일어났고 게바라는 소련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그해 12월에 게바라는 유엔 연설에서 소련이라는 거대한 곰의 등에 결정적인 칼을 꽂는 말을 했습니다. 소련은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난날이 광채를 잃어가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는 한때 번성했던 그 열린 체계를 포기했고 그들의 사상은 경직되었고 모스크바는 이제 늙은 정치가들에게 이끌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바라의 연설은 꽤 심각하게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졌어요. 게바라는 서서히 카스트로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쿠바로 돌아와서 카스트로와 게바라는 이틀 밤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우정만큼이나 뜨거웠던 혁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열정이 이제 두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게바라는 자신이 쿠바를 떠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쿠바의 최대 우방인 소련의 심기를 건드린 마당에 자신의 존재가 카스트로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카스트로는 자신의 친구 게바라가 혁명에 대한 새로운 지정학적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제3세계권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바라는 모든 공직을 내놓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대장정을 앞두고 자신의 족적을 남기기라도 하듯이 여러 형태의 글들을 속속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과 자녀들, 알베르토와 피델 카스트로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부모님에게 쓴 편지의 부분을 잘라서 읽어드릴게요. 저는 해방되고자 하는 민중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무장투쟁밖에 없다고 믿으며 이 신념을 일관되게 따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모한 모험가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압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포옹을 보내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두 분을 너무 사랑하면서도 저는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지나치게 완강했고 더러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만은 저를 믿어주십시오. 가끔은 이 20세기의 난폭한 모험가인 못난 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동생들 셀리아와 로베르트, 후안 마르틴과 파루틴, 그리고 베아트리스 이모에게 키스를 보냅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방자하고 고집센 아들 에르네스토 드림. 또 카스트로에게 쓴 편지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내 삶을 돌아보건대 나는 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믿습니다. 내가 저지른 유일한 큰 실수는 시에라마 에스트라에서 투쟁하던 그 초기 시절보다 당신을 더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과 지도자와 혁명가로서
당신의 역량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찬란한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곁에 머물면서 카리브 해의 위기가 야기한 슬프고도 빛나는 시간들을 우리 민중과 더불어 함께했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낍니다. 그 날들보다도 더욱 빛나는 시간을 가진 정치가는 없을 겁니다. 망설임 없이 당신을 따랐고 당신의 사고방식에 내 자신이 기꺼이 따랐다는 점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제국주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막론하고 새로운 전장에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심어주었던 신념, 민중의 혁명 정신, 가장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한다는 감정을 늘 지니고 있을 겁니다. 이것들만 있다면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위로받고 치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또 다른 하늘 아래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쿠바 국민, 특히 당신에게 향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혁명적 열정을 다하여 당신을 포옹합니다. 1965년 4월 게바라는 쿠바를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죽는 1967년 10월 9일까지의 행적은 이제까지 혁명보다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아프리카 콩고입니다. 콩고는 내전 중이었고 그와 함께 간 대원들은 쿠바 혁명의 동지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콩고에서 유능한 게릴라를 길러내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콩고인 2,000명 이상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 와중에 환자들도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타투 무간다라고 불렀는데 그건 스와힐리어로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콩고에 있을 때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콩고의 자유전선은 자기 나라에 와 있는 쿠바인들로 인해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고 확신해서 게바라가 돌아가 주기를 원했고 게바라는 1966년 6월에 아프리카를 떠납니다. 이후 그에 대한 소문은 끝없이 돌아다녔어요. 여기서 봤다, 저기서 봤다. 코르도바의 호사스러운 호텔에 있더라는 등 그는 점점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콩고를 떠나 아바나로 돌아와서 7월부터 9월까지 피나르델리오 지역에서 새로운 원정대를 조직했습니다. 대원들은 혁명군 베테랑들이었고 콩고에서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60여 명의 볼리비아 출신 특공대원들도 함께였습니다. 1966년 10월에 쿠바를 떠나 여기저기를 돌아 11월 볼리비아의 냥카오아스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볼리비아는 내전 중이었고 인민게릴라 부대가 혁명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이후부터 게바라는 거의 매일 간단한 일기를 씁니다. 나무 위에서건 막사에서건 그의 기록은 계속 이어지는데 바쁘고 힘든 일정 탓에 늘 간단하게 썼습니다. 전투를 하고 막사를 만들고 훈련을 하고 전세를 살피고 이런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볼리비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게바라가 이끄는 게릴라를 지원하지 않았고 이건 소련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미사일 사건 이후 미국과 개할한 협약 때문에 소련은 라틴 아메리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게바라의 원정대는 환영받지 못하는 혁명군이었습니다. 그래도 악조건이었지만 게릴라 활동을 이어갔어요. 임시 야영지를 작은 요새로 바꾸었습니다. 그곳을 간부 양성학교로 만들고 싶었어요. 특공 대원들 중 몇 명은 사람들에게 문법, 정치, 경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밤이면 게바라도 임시강좌를 열어 프랑스어를 가르쳤어요. 또 참호를 만들고 빵 굽는 화덕, 야전용 전화도 가설했고 채소밭과 과수원도 일구었습니다. 근처에 급류를 이용해 작은 발전소를 만들고 한쪽에 도서실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물자는 부족했고 지원은 없어서 게바라는 쿠바 혁명 정부 시절 자신을 지지했던 프랑스 작가 사르트르와 러셀에게 편지를 써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부상자들과 전사자가 많았고 다시 준비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볼리비아는 쿠바와는 달랐습니다. 농민들은 게릴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호의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어요.
게바라의 예상은 빗나갔지만 그래도 끈기 있게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1967년 6월 14일의 일기입니다. 나는 곧 39살이 된다. 시간은 어느 누구의 사정도 봐주지 않는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게릴라로서 내 미래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된다. 그러나 당장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6월 26일 일기에는 우울한 하루였다. 투마는 간이 파열되었고 장에 구멍이 뚫리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수술을 받다가 끝내 죽었다.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을 수 없었던 동지, 어떤 시련에도 신의를 잃지 않았던 동지를 잃었다. 이들을 잃은 것만큼이나 가슴이 아프다. 대원들은 점점 줄어 17명만 남았습니다. 10월 7일 게바라의 마지막 일기에는 그날 우리 17명은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출발했고 행군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10월 7일자 뉴욕타임즈에 게바라의 마지막 저항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쿠바 출신 대장과 16명의 게릴라들이 2주 전부터 군 병력에 포위되어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날 게바라는 오른쪽 장단지에 총을 맞았고 대원들은 사살되고 몇 명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군인들은 게바라를 벽돌로 지은 작은 학교로 데려갔어요. 일생을 통해 많은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게바라는 이 초라한 시골 학교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게바라를 죽이길 원했고 볼리비아 대통령은 워싱턴의 요구에 응해야 했어요. 또 재판이 진행되면 전 세계의 여론이 이곳에 쏠릴 것이고 이건 볼리비아 정부가 통제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게바라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는 건 미국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바리엔토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게바라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게바라에게 총을 쏜 사람은 테란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게바라는 그의 앞에 있었고 그는 자신이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 테란에게 게바라는 겁내지 말고 방아쇠를 당기라고 말했습니다. 테란은 시간이 지나서 그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매혹당했습니다. 나는 크고 위대한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테라는 눈을 질끈 감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게바라는 눈을 뜨고 죽었어요. 사제가 게바라를 시트로 감싸고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10월 10일 게바라의 시신은 임시로 만든 영화실에 안치되었고 11일 새벽에 도시 근처의 외딴 장소에서 화장되었습니다. 다른 게릴라 대원들의 시체가 항공기지 근처의 공동묘지에 묻혔으므로 게바라도 그곳에 묻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작은 시골 비행장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몇 가지 질문과 의문으로 게바라를 정의해 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할 수 있었을까요? 다 얻었는데 왜 다 버리고 갔을까요? 혁명의 일선, 게릴라로서의 삶이 결국 그의 천성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온 세계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만들 거라는 걸 그는 알았을까요? 위인들의 전기문을 보면요. 어린 시절 일화 중에 우리 주변에 뛰어난 비슷한 일화를 가진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인이 되지 못해서 빛을 내지 못한 겁니다. 결국 가르는 건 그 이후의 행적이겠죠. 그건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스트로는 지략이 뛰어났고 리더십이 대단했고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도 가졌어요. 그의 시작은 순수한 혁명가였습니다. 카스트로는 쿠바 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꽤 했지만 1975년 이후 정권 유지를 위해 독재로 갔습니다. 지식인을 감금하고 정적을 숙청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할 수 있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결국 쿠바는 카스트로의 제국으로 둔갑했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독재자로 역사의 비난과 함께 남았고 앞으로도 계속 남을 겁니다.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된다. 이걸 권력의 당연한 속성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합리성을 주는 거니까요. 게바라도 혁명이 성공한 후에는 좀 변했다고 생각되는데요. 혁명 성공 후 그의 일기를 보면 자유주의는 인간을 제물로 삼고 공산주의는 인간의 권리를 희생시키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했었어요. 쿠바만의 정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지나서 프랑스 경제학자 샤를 베틀랭과의 대화에서 베틀랭이 생산량에 따른 임금 인상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고 하자 게바라는 반대했어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임금을 수단으로 하는 자극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죠. 대신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는 윤리적 자극제로 대처할 거라고 했습니다. 윤리적 자극제, 이런 추상적인 방법이 가당치 않다는 걸 그도 알고 남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후르시초프도 만나고 마오쩌둥도 만나고 김일성도 만나고 동독과 북베트남에 사탕수수를 수출하고요. 이렇게 같은 이념의 국가들을 끌어들이면서 자신이 택한 이념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는 자유유랑혁명가의 길을 선택했고요.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불같이 살다 갔어요. 게바라가 일찍 죽은 건 잘한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갑자기 제임스 딘이 생각나고요. 히스레저도 생각나는 건 스타는 거기까지일 때 영원히 스타로 남는 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